서울 교대역 근처에 보증금 500에 월세 46만 원짜리 반지하 방이 있었습니다. 창문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살 너머로 보이는 건 하늘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이었습니다. 그 방에 31살의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10년을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나온 참이었습니다. 통장에는 2,500만 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준비한 계획은 코로나로 통째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가다를 하고 일용직을 하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누워서 사람들의 발을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그만뒀나. 그런데 그로부터 5년 뒤입니다. 그는 서울 성수동에 건물을 사서 직원들과 함께 그곳으로 출근합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5년 사이에 대체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아직 배우지 않았을 뿐이죠. 안녕하세요, 카미노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권민창입니다. 이번 달 말에 나올 책 반골의 저자입니다. 부제는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출간도 안 됐는데 예약 판매만으로 자기개발 분야 상위권에 올라 화제가 된 책이죠. 이 책은 사람을 둘로 나눕니다. 길들여진 가축의 유전자로 사는 사람과 야생의 유전자로 사는 사람, 그리고 야생으로 사는데 필요한 8개의 뼈대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직 나오지 않은 책의 내용을 제가 아는 척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더 확실한 걸 보겠습니다. 저자가 실제로 걸어온 길입니다. 빚 2,500만 원의 반지하에서 5년 만에 회사를 세우기까지 그가 무엇을 다르게 했는지, 그 안에 이 책이 말하는 반골의 정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3가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가장 안정적인 것이 사실 가장 불안정합니다. 그는 넉넉한 집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 공부를 꽤 잘했지만 부모님이 학비 지원이 어렵다고 하셔서 시험을 쳐서 직업 군인이 되는 고등학교로 갔습니다. 첫 월급이 13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10년을 군에서 복무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안정적인 인생이었습니다. 20년만 채우면 연금이 나오고 정년까지 그림이 다 그려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그만두겠다고 하자 주변에서 모두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10년만 더 버티지. 그때 그는 이상한 데서 걸렸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인생을 버틴다고 표현할까? 그리고 결정적인 생각이 하나 떠오릅니다. 내 10년 뒤, 20년 뒤 모습이 궁금하면 지금 내 상사를 보면 된다. 정해진 예산 안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지가 이미 다 보였습니다. 그가 나온 이유는 그 삶이 나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가 그만두겠다고 결심한 계기는 사실 그보다 훨씬 전에 있었습니다. 25살 때 농구를 하다가 발목이 파열돼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때 친구가 심심할 테니 책이나 읽으라며 한 권을 건넸습니다. MJ 드마코의 부의 추월차선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그는 처음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인생에는 서행차선과 추월차선이 있고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 사업으로 부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그 전까지 그가 만나는 사람은 전부 군인이었으니 그런 삶은 상상조차 못했던 겁니다. 책 한 권이 세상에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알려준 셈입니다. 우리 뇌는 익숙한 것을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래 머문 자리는 실제로 안전해서가 아니라 익숙해서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문제는 그 익숙함 속에서는 뇌가 새로운 회로를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화가 없으면 성장도 멈춥니다. 그러니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 자리는 정말 안전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익숙한 걸까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마디가 길을 만듭니다. 사실 그의 진짜 전환점은 제대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던지는 질문이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군생활 초반에 그는 본인 표현으로 부정적이고 늘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내가 이 고생을 한다. 세상 탓, 환경 탓, 남 탓을 하면서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요. 동기들이 대학원을 가고 자격증을 딸 때 그는 탓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질문이 바뀝니다. 이것 때문에 안 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 한 문장이 인생을 바꿨다고 그는 말합니다. 지금도 매일 스스로에게 던지고 직원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뿐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군인이던 시절 그는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직업 군인이 책을 낼 수 있는지 아무도 몰랐고 주변에 물어보면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그는 규정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출판이 가능하더랍니다. 그 길로 담당 부서를 직접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저 책을 내고 싶은데 이거 됩니까? 그렇게 나온 책이 그의 첫 책입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게 이겁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된다고 믿고 싶었던 거구나. 이 방식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최근에 그는 일본의 출판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 그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본에 인맥도 없고 일본어는 글자도 못 읽고 외국인이 일본에 법인을 세우려면 자본금만 우리 돈으로 3억 원 가까이 필요했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접습니다. 그는 일본 여행 중에 서점에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 나는 일본에 출판사를 할 생각을 못했지? 그리고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 인공지능에게 일본 출판사 50곳의 목록을 받아 전부 메일을 보냈습니다. 두 군데에서 답이 왔고 그는 무작정 찾아갑니다. 처음엔 편집자가 나왔습니다. 또 찾아가니 편집장이 나왔습니다. 또 가니 이사가, 그 다음엔 대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계속 찾아간 끝에 결국 협업 조건을 얻어냅니다. 여기엔 뇌가 작동하는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뇌는 스스로 던진 질문에 답을 찾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왜 나는 안 될까라고 물으면 뇌는 안 되는 이유를 성실하게 수집해 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물으면 뇌는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같은 상황에 놓여도 누구는 벽만 보고 누구는 문을 찾아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세요. 세 번째, 증명이 먼저입니다. 순서를 뒤집지 마세요. 반지하에서 지내던 그에게 기회가 옵니다. 아는 출판사에서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초봉은 2,500만 원이었습니다. 군에서 마지막으로 받던 연봉의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31살에 그 돈이면 억울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2,500을 받지만 회사의 10배 이상은 돌려주겠다. 그리고 실제로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자기 담당이 아닌 일도 다 했습니다. 인터뷰 기획을 맡아보라고 하면 질문지를 전부 직접 짜서 갔고 일찍 나가야 하면 일찍 나갔습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닌데? 라고 따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원한 건 하나였다고 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 결과는 2달 만에 팀장이었고 몇 달 뒤에는 수입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가 인터뷰에서 가장 단호했던 대목이 여기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나도 사장만큼 월급 주면 사장만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는 그 전제가 완전히 틀렸다고 말합니다. 손흥민이 그 연봉을 받는 건 먼저 증명했기 때문이라고요. 증명하지도 않고 대우부터 요구하는 건 순서가 뒤집힌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그 생각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불리하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하는 일을 대충 하는 사람은 그 경험 자체를 못 쌓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승승장구만 한 건 아닙니다. 수입이 늘자 그는 아는 것도 없이 여기저기 투자를 시작합니다. 비트코인 채굴기가 돈이 된다는 말에 마이너스 통장을 내서 넣었습니다. 결과는 다 잃는 거였습니다. 그가 제대할 때 안고 있던 그 빚이 사실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를 돌아보며 그가 하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사람이 자기 그릇에 맞지 않는 돈을 벌면 넘쳐서 흘러내린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때 그렇게 헛발질을 해본 경험 또한 필요했다고요. 그 실패가 없었으면 나중에 더 큰 실수를 했을 거라고 말입니다. 증명을 쌓는다는 건 성공만 쌓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이야기 중에 가장 작은 증명이 가장 중요했다고 봅니다. 반지하에서 지내던 그 시절 이야기입니다. 빚은 있고 계획은 무너졌고 시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누워있으면 창살 너머로 남의 발이나 보이는 방이었죠. 그때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민창아, 남는 시간에 같이 운동하자. 그렇게 새벽마다 헬스장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3번을 갈 때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몸이 조금씩 변하는 걸 보면서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 내가 그래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취직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몸이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변화 하나가 혼자 괴로워하며 가라앉던 시간을 끊어냈습니다. 저는 이게 순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나를 증명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내가 마음먹은 걸 해내는 사람이라는 감각. 그게 있어야 다음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안 풀릴 때는 세상을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해낼 수 있는 가장 작은 하나를 그냥 해내면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가 제안하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제안을 하라는 겁니다. 가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그 회사 30곳, 40곳에 메일을 보내보라고요. 저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일을 배우고 싶습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제안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고요? 대부분은 거절이 두려워서 아예 시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기회가 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가장 안정적으로 보이는 자리가 사실 가장 불안정하고 내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그건 안전이 아니라 익숙함이라는 것.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 질문 하나가 뇌의 방향을 바꿔 길을 만든다는 것. 셋째, 대우는 증명 다음에 오는 것이고 그 증명에는 성공뿐 아니라 실패의 경험도 포함된다는 것. 이 셋을 관통하는 한 문장은 이렇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된다고 믿고 싶었던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원래 이런 거야. 다들 이렇게 해. 이런 말들이죠. 그런데 그가 지적하는 게 날카롭습니다. 평균적으로 어떠냐고 묻는 사람은 대부분 평균적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평균처럼 살고 싶지 않으면서 왜 평균에 나를 맞추느냐는 거죠. 반골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남이 정해놓은 평균에 내 인생을 맞추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따로 있습니다. 그는 첫 직장을 그만둘 때 전 직원에게 손편지를 쓰고 향수를 하나씩 돌렸다고 합니다. 마지막 날엔 밥을 사고요. 첫인상보다 끝인상이 중요하다는 게 그의 원칙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반골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자기 기준대로 살면서도 사람을 남기는 사람, 무례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길을 가면서도 뒤를 아름답게 정리하는 사람. 그게 오래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당신이 요즘 안 된다고 믿고 있는 것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오늘 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답이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뇌는 이미 다른 곳을 찾기 시작하니까요. 괜찮으시다면 떠오른 것을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듣고 계신 곳에서 구독을 눌러주세요. 알림까지 켜두시면 새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읽은 책을 계속 뇌과학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뇌는 언제든 다시 배웁니다. 반지하 창살 너머로 남의 발만 보이던 사람도 결국 자기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신은 안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그 질문을 던져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미노였습니다.